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프코리아의 김영환입니다. 이번에는 점프 스크립트 베이직 2편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1편에 비해서 2편의 경우에는 좀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점프 스크립트 JSL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후반부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강의의 주된 내용들은 이미 앞서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JSL 맛보기, 특히 그 중에서도 3편에 많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최대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좀 필요하실 만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왜 이런 점프의 기본적인 골자, 그러니까 점프 스크립트의 기본적인 골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모티베이션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걸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맨 마지막에 이런 걸 만들 거거든요.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긴 했지만 이런 걸 만들 거고, 이거는 저희가 점프 스크립트 베이직 1편에서 만들었던 스크립트를 여러가지 좀 뭐라고 할까요, 정제한 버전입니다. 자, 이걸 딱 보면 점프 스크립트를 아시는 분은 딱 보면은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은 아실 수 있어요. 네, 점프 스크립트 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코딩이라는 것을 하시는 개발자분들은 이제 그 본인들이 하시는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어의 이해도가 있으면 우리가 스크립트를 보았을 때 이건 뭘 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바로 돌렸을 때 에러가 발생할지 안 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오늘 하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 한 장 딸랑 이렇게 한 장 넣어 놓긴 했는데, 이런 거 이제 디버깅이라고 하죠. 저희가 스크립트에서 실행을 했을 때 참 한 번에 실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 번에 실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남이 작성한 스크립트를 받아가지고 작성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버그라고 하죠. 에러가 발생해서 잘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스크립트는 사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아니죠.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이유는 내가 돌렸을 때 보다 반복적인 작업들을 좀 실수 없이 좀 실행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데에도 물론 중심이 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스크립트를 받았을 때 그거를 돌려서 에러 없이 내가 보는 것들을 그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거 배우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배우고 나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점프 스크립트의 대가가 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발판이 완성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저희가 점프 스크립트의 가장 기본적인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의 준말인 JSL이라는 표현을 전 자주 쓰겠습니다. JSL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SL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명령어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형태들이 보이죠? 뒤에는 많이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이와 같습니다. 오브젝트가 있고요. 여기에 send 오퍼레이터가 있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 안에 아규먼트가 들어가고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성인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명령을 하다 할 어떤 객체입니다. 객체죠. 말 그대로 객체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 테이블이 될 것이고요. 또는 컬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데이터 테이블로 이렇게 명령어로 변수명으로 지칭을 많이 할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 B 클래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사실 좀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많이 쳐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DT라고 딱 한 번에 이렇게 DT라고 딱 한 번 지정시켜 놓으면 굉장히 이거를 부르기가 편하기 때문에
보통은 변수명으로 많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샌드 오퍼레이터를 볼까요? 이 샌드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화살표 두 개가 가운데에 스페이스 없이 딱 이렇게 따닥따닥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샌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 객체에 이러한 명령어를 보낼 거야. 이 객체에 이러한 명령어를 보낼 거야 라고 점프에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주 쓰게 될 거고요.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 객체에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샌드 오퍼레이터를 통해서요. 그래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J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 위주의 언어라고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 어떤 함수들을 이렇게 메시지의 형태로 보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규먼트가 좀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이 B클래스라는 데이터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테이블이 오브젝트가 되겠죠. 이 오브젝트를 콜이라는 어떤 내가 지정한 어떤 변수명이죠. 변수명에 이 오브젝트에 이런 명령어를 하달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콜이라는 변수명에다가 저장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JSL 스테이트먼트의 형태를 따르면 지금 우리는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그 중에서도 B클래스라는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어떤 명령어를 지정해 줄 건데요. 하달할 건데요. 어떤 명령을 하달할 거냐면 새로운 어떤 컬럼을 작성하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하달을 할 건데 정확하게는 그 안에서도 myNewCall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규먼트를 넣어서 이렇게 아규먼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이 아규먼트는 이 명령어를 구체적으로 더 우리가 세부적인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름만 정해줘도 되잖아요. myNewCall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myNewCall까지 해놓고서 이거는 수치형이라는 우리 그 컬럼의 특성까지 전달해 줄 거고 또 그냥 뉴메릭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컨티뉴어스 수치형인 그런 변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형태는 퍼센트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정을 아규먼트를 통해서 해준 거죠. 따라서 이 아규먼트는 이런 명령어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옵셔널, 즉 우리가 선택해서 지정해주는 경우가 큽니다. 일단 이런 거는 이제 명령어에 따라 달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명령어가 한두 개의 아규먼트를 좀 필요로 하는데요. 보통은 옵셔널하게 이제 우리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걸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나는 B클래스라는 데이터 테이블에 명령어를 하달할 건데 이런 명령을 하달할 거고 주요하게는 이런 세부적인 명령들을 나는 여기다가 지정을 해줄 거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을 나는 이런 콜이라는 변수명에다가 저장을 할게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미콜론에 대해서 언급을 꼭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JSL 관련돼서 계속 웨비나를 진행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세미콜론은 이제 우리가 말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JSL 스테이트먼트가 여기서 끝났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 이 세미콜론이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한 문장 한 문장이 끝났음을 이 점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만약 없다면 점프는 얘가 아직도 명령어가 계속 하달되는 줄 알고 얘가 읽다가 끝이 아니야? 여기까지 계속 읽어야겠구만 해서 여기까지 읽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꼭 세미콜론을 넣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에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세미콜론이 없거나 혹은 이 괄호 같은 것이 잘 안 쳐져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JSL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었고요. 이걸 아시고 나면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먼저 펑션이 있겠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우리가 대부분 펑션을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펑션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하게끔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이제 아규먼트를 받아서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점프 내에서는 빌트인 펑션이 있고 커스텀 펑션이 있는데요. 빌트인 펑션은 미리 작성되어 있는 함수들이고 커스텀 펑션은 여러분들께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트인 펑션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빌트인 펑션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실 때는 헬프를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스크립팅 인덱스가 있습니다. 여기 스크립팅 인덱스를 가보면 이제 점프 내에서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모든 함수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남들한테서 받았는데 이게 들어가 있더라, 이게 뭔지 궁금해 하시면 이걸 쳐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쳐볼까요?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오죠. names default here라는 것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바로 밑에 이렇게 예제도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는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실 수 있는지를 이렇게 스크립팅 인덱스를 헬프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내가 궁금한 것들, 예를 들어서 나는 컬럼의 이름을 불러오는 그런 명령어가 있을 것 같아. 한번 찾아보고 싶어 하면 get column 뭐 이런 식으로 가보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get column names 딱 보면 뭔가 제가 필요한 거랑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과 비슷한 이름의 함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함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예제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설명이 뭐냐면 이제 함수 안에 함수를 쓸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겁니다. 뭐냐면 today date라는 새로운 변수명을 내가 쓸 건데 brief date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근데 그 함수 안에다가 또 함수를 쓰는 거죠. 어떤 함수? 오늘이 언젠지를 가져오는 이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실행을 한 다음에 show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거 내가 저장한 이 데이트 today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오타가 났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부분만 실행을 하면 이런 게 나오죠. 네, 사실 이게 없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today date는 이런 식으로 함수 안에 함수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다음으로는 커스텀 펑션에 대해서 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커스텀 펑션 사실 많은 분들이 쓰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런 걸 할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프 같은 경우도 R이나 파이썬과 굉장히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 되게 손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이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펑션의 이름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거는 뭐냐? 펑션이라고 이제 내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아규먼트 리스트라고 하죠. 그 안에 변수들은 무엇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이거는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지정을 미리 해주시면 이런 거죠. 함수 안에 발생한 함수 안에서 발생한 변수명들은 그 함수 내에서만 작동을 한다. 이거는 사실 뒤에 네임스페이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면 참 좋은데, 일단 로컬 베리어블은 이제 말 그대로 함수 안에서만 기업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런 변수들을 뜻합니다. 지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되게 뭔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왜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사실 이런 뭐라고 할까요? 코딩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개념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제를 통해서. 그 return이라는 함수는 굉장히 중요하죠. return이라는 함수는 사실 이제 본인이 코딩을 좀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만의 함수를 작성하시는 분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턴 안에 이렇게 뭔가 값을 넣어줌으로써 펑션 안에 리턴을 넣어주면 그 리턴으로 하여금 펑션을 끝나게 하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바로 예제로 들어갈게요. 예제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더 재밌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미리 작성해둔 커스텀 펑션입니다.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call nums라는 함수를 만들 거야. 함수를 만들 거고, 자, 시작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문법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죠. 보시면 펑션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커스텀 펑션을 만드는 문법이죠. 그리고 아규먼트 리스트에다가 저는 dt라는 걸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로컬 베리어블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수의 스크립트를 썼어요. 뭐냐면 이 함수 내에서는 이 함수는 이런 겁니다. dt라는 걸 넣으면 dt에서 get column names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럼 이 안에는 cnames라는 애는 뭐가 저장이 될까요? 맞습니다. 이 dt라는 거는 당연히 데이터 테이블이 들어가야겠죠. 데이터 테이블 안에 있는 그 컬럼들의 이름들이 이 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리턴을 시킬 거예요. 리턴을 시킴으로써 이 함수를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을 돌려주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뭘 돌려주는데 n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변수가 몇 개의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주는 그런 함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렇게 되겠죠. 아까 cnames에는 뭐가 저장이 된다고 그랬죠? 함수 이름들이 저장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컬럼 이름들이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컬럼 이름들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컬럼이 몇 개가 있는지를 세주겠죠. 따라서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이 데이터 테이블 안에 컬럼이 몇 개가 있는지를 돌려주는 그런 함수가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바로 실행을 해보죠. 여기까지 실행을 해서 제가 저만의 펑션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x라는 것에다가 데이터 테이블, B클래스 데이터 테이블을 열어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이 x는 데이터 테이블 B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 x 안에는 이 B클래스 데이터 테이블이 담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call nums라는 제가 새로 지정한 함수죠. 이 함수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x를 넣어서요. 실행을 해보면 5라는 값을 돌려주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제가 작성한 함수가 잘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해놓고서는 show symbols를 한번 해볼까요? 이 show symbols는 우리가 작성한 스크립트에서 작성을 막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을 쓰실 거예요. 그러면 이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여태까지 얼마나 변수들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제가 미리 좀 썼던 것들이 있지만 실어서 썼던 게 있으니까 다시 이것들을 삭제를 하고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다시 돌리고 자, 한번 볼게요. 3개의 here 변수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에서 here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함수가 하나 저장되어 있고요. x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cnames가 저장이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사실 이제 코딩을 한다던가 스크립트를 많이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cnames가 here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컬럼 안에, 함수 안에, 내가 작성한 함수 안에서 사용하는 변수명들은 그 함수 내부에만 남아있기를 사실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들을 좀 피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자, 다시 한번 심볼스를 다 지워볼게요. 심볼을 다 이렇게 변수들을 다 없애는 거는 이 delete symbol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미리 작성했는데 얘랑 다른 점이 뭐죠? 여기 중간에 이게 들어갔죠.
이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아규먼트 리스트가 이렇게 DT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로컬 베리어블스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로컬 베리어블스를 지정을 해주면 얘는 이 안에서만 쓰고 밖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해주고 똑같이 여기까지 다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심볼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랑은 다르죠. 우리가 임의로 작성한 커스텀 펑션 하나와 x 하나만 지정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cnames는 아까랑 다르게 나오지 않았죠? 아까는 cnames까지 있었잖아요. 이거는 cnames가 이 안에서 로컬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글로벌 이 스크립트 내부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제 cnames를 사용을 해보면 cnames가 뭔지 보여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따로 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일일이 지정해 주는 것도 있지만 아예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처음부터 그냥 함수를 쓰실 때 디폴트 로컬이라고 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저는 cnames라는 거 하나만 썼지만 사실 함수가 이렇게 한 개의 한 개의 변수만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수의 변수를 씁니다. 그럼 그걸 일일이 다 지정하는 건 사실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디폴트 로컬이라는 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아까와 똑같이 cnames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의 함수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디폴트 로컬을 넣으셔서 변수명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퍼레이터는 별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객체에다가 이런 명령어를 하달해 주는 거였죠. 또 이거는 이렇게 해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굳이 이런 식으로 쓰진 않죠. 번거롭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은 괄호가 하나 더 늘어나는데 이 괄호 하나 더 늘어나는 게 사실 굉장한 모험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향식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뭐 equal로 어사인을 해준다던가, 아까 제가 x는 뭐 데이터 테이블, 오픈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죠. 이런 식으로 어사인 할 때 많이 쓰고요. 또 뭐 나중에 if문을 배울 때 뭐 이런 식으로 not equal이라던가 뭐 not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코핑, 이 컬럼명을 지칭할 때 쓰는 이 컬럼도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그 JSL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였고요. 다음으로는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스트럭처는 네임스페이스 다음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순서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설명하다 보니까 네임스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임스페이스가 뭐냐면 점프에서는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하실 때 맨 처음에는 화이트보드라고 표현을 할게요. 화이트보드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데 여기에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안 적혀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내부적으로 변수명들에 아무것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show symbols라는 표현을 함수를 한번 써볼까요? 지금 해보면 실행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자, 변수명, 내가 지금 이미 지금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저장된 게 없다는 뜻인데, 자, 변수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변수명이 아니라 변수. 네, 죄송합니다. 점프에서 사용하는 변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이 있고요. 두 번째는 here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는데요. 글로벌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이렇게 bar1은 10이라고 실행을 해놓고 show
symbols라고 해버리면, 자,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보면 지금 one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글로벌은 뭐냐 하면, 자, 스크립트 창 하나 더 열어볼게요. 지금 이거 두 개는 별개의 스크립트 창이지만 여기서 show symbols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이 명령어를 시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아까 다른 스크립트에서 실행했던 이 변수가 그대로 여기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게 점프가 사실 굉장히 좋으면서도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리하다는 것은 그만큼 편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에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기도 하고,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우리가 더 세부적인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날카로운 도구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굳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글로벌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스크립트를 여러 개를 쓸 때 공통되는 변수들을 굳이 이 스크립트에도 쓰고 저 스크립트에도 써서 이렇게 굳이 왔다 갔다 하면서 둘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선언을 해두면 다른 데서도 그걸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실 편의성을 위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번거로우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러분들께서 대부분의 경우는 한 가지 종류의 스크립트를 작성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는 here 변수면을 가지고 스크립트를 작성드리기를 권장드리고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names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면 이렇게 이런 게 뜨거든요. 이것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함수들을 불러와 줍니다. 물론 이거 쳐도 되지만 전 이게 편해서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도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넣어주고 1 해놓고 세미콜론까지 해주시면 names default to here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이 안에서 내가 선언하는 그 어떤 변수들도 전부 다 here 변수로 저장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bar1을 지금 10이라고 저장을 해놨잖아요. 자, 그럼 이 스크립트에서 한번 놀아볼까요? bar1을 20이라고 덮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지금 names default here라고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here 변수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콜론 두 개를 이용을 해서 var2라는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콜론 두 개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글로벌 변수를 하나 지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글로벌 변수를 쓴다면 이렇게 콜론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하나하나 내가 지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BC 라고 해볼게요. 얘는 글로벌 변수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var3 같은 경우는 자, 글로벌 변수인 var1과 내가 지금 여기서 저장해놓은 here 변수인 var1을 한번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될까요? show symbols를 한번 마지막에 쳐서 우리가 지금 어떤 화이트보드에서 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here 변수는 얘와 var1과 var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here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은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지정을 해준 abc라는 스트링이 지금 var2로 글로벌하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또 아까 전에 다른 스크립트에서 사용했던 var1, 이 var1이 글로벌로 지금 두 개의 글로벌과 두 개의 here 변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만 이제 데이터 스크립트, 점프 스크립트를 작성하실 때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들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점프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설명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 스트럭처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점프에는 네 가지 종류의 데이터 스트럭처, 네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만한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데이터 테이블은 이런 식으로 보통 dt라는 변수명을 이용을 해서 자주 이용을 하고요. 이렇게 open이라는 형식으로 한번 바로 불러와 볼까요? 이렇게 달러 표시를 놓고 샘플 데이터에서
우리는 B 클래스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데이터 테이블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DT 안에는 이 B 클래스라는 데이터 테이블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저희가 new 테이블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데이터 테이블을 이 JSL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자, 제가 꺼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B클래스라는 데이터 테이블이 저장이 되어 있고, 자, 그 안에서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B클래스 테이블. 자,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괜히 좀 편하게 하려다가 좀 시간 낭비했네요. 자, 제가 student라는 새로운 변수 명을 하나 지정을 해줄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약간 이제 인덱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컬럼을 하나 사용을 하면 이게 변수 명이거든요. 죄송해요. 그 컬럼 이름, 이 열의 이름을 지칭할 때 가져오는 거거든요. DT에서 콜론을 해서 name이라고 하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아무것도 안 뜨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잠시만요. 이렇게는 안 해봐서. 자, DT의 name이 있는데 DT의 name 중에서도 저는 첫 번째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인덱싱을 해준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하나 지정을 해주면 스튜던트에는 첫 번째에는 KT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섯 번째를 한번 지정해 볼까요? 여섯 번째를 지정을 해주면 팀 이런 식으로 이 점프 안에서는 이렇게 대괄호 꺽쇠 있죠? 이 꺽쇠에다가 숫자를 넣으시면 몇 번째 항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DT의 name에서 지금 여섯 번째인 팀을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은 됐고 리스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R을 사용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한데 이게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쉽게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myList라고 해볼게요. 리스트를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TM Jake Josh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3개의 아이템이 들어간 리스트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간단하고요. 더 좋은 건 이해되겠죠? 우리가 names에다가 우리가 지금 B 클래스를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자, names DT에 지금 여기 name이 있죠? name에다가 get values 라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이거 실행을 해보면 리스트 40개가 지정이 됐다고 나오죠. 그래서 names만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리스트의 형태가 뭔지만 아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작성하시는 방법을 아시면 좋으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이제 커스텀 펑션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작성하실 때 매트릭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릴게요.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직 숫자만 넣을 수 있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을 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엔터를 누르시면 보다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2x2 매트리스를 만들어 볼게요. 2 곱하기 2 매트리스인데 1 띄고 2 하면 첫 번째 행에 1 하고 2 들어간 거고요. 끊을 거니까 콤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행, 두 번째에서 3, 4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준 다음에 실행을 해줄게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매트릭스로 첫 번째 1 바이 원 요소에는 1이 들어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요소는 4가 들어간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 여기 예제도 넣어놨는데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이게 숫자만 가져올 수 있는 숫자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가 B클래스가 데이터 테이블로 dt라는 함수명 변수명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get as matrix라는 표현을 명령어를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보시면 지금 변수가 지금 매트릭스가 실행이 됐고요. 보시면 이렇게 저장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 12, 59, 59, 95, 95 이런 식으로 저장이 잘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행 3열의 데이터 매트릭스가 저장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 다음으로는 어소시에이티브 어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리스트들을 여러 개를 가져오는 건데요. 그냥 예제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홈스라는 데에는 어소시에이티브 어레이가 될 거야 라고 선언을 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다가 하나하나 제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안에 어떤 요소? 뭐 저는 다 쓰진 않을게요. 뭐 city는 뭐가 있을까요? city에는 저는 soul, 그리고 저는 아예 리스트로 넣어볼게요.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홈스 뭐라고 할까요? 게러지는 뭐 이거 하나만 있고,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어소시에이티브 어레이를 계속 채워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라는 걸로 해볼게요. 사이즈는 뭐 1000이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show 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게 어소시에이티브 어레이가 저장이 된 건데요. 매트리스나 리스트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리스트라던가 혹은 참 리스트는 이제 아래서는 벡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이제 리스트라던가 어떤 숫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또 숫자밖에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를 한 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으실 때는 이 어소시에이티브 어레이를 사용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고 이제 이 문법들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아볼 시간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 변수는 어떻게 저장을 하고 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 뭐죠? 이런 if문과 for문, 뭐 while문 이런 식으로 반복문, 그러니까 조건문과 반복문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문인데요. 조건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됐을 때만 시행을 하게 해주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조건이 맞을 때만 이 명령을 시행해줘 라는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화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언어를 배우실 때, 컴퓨터 언어를 배우실 때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구성 요소를 확인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if하고 가로 열고 그 안에는 세 가지가 숫자 이렇게 순서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컨디션이 들어가고, 컨디션이 맞을 땐 뭘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수학의 집합 같은 거 생각하시면 편한데
그러니까 A 집합이 맞으면 A 집합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게 맞으면 이걸 하고, 그리고 A의 여집합에 대해서는 이걸 해라 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if문을 쓸 겁니다. 그리고 가로를 열어야겠죠. 이 안에 컨디션을 하나 처음에 넣어야 되겠죠. 처음에 들어가는 게 컨디션이니까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컨디션을 뭘 넣을 거냐, 뭐 리스폰스가 y와 같다. 자, 그러면 저는 콤마 여기다 넣을 거고요. 이제 이게 맞으면 뭐가 돼야 되죠? 얘가 되면은 이걸 시행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스트링이라는 거에다가 뭐 커스터머라고 하겠습니다. 커스터머 wants result라는 표현을 쓰게 해줘. 아니면 y가 아니면은 뭐 그게 바뀔 것이니까 does not want result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f문에 대해서는 일단 구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요. 자,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컨디션이 두 개가 더 아예 스페시픽하게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보시면 y이면서도 age가 5 이하면 프로모는 풀이고, 뭐 y이면서도 age가 5에서 12 이하고 뭐 60 이상이고 이런 경우에는 뭐 $1 빼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 개의 컨디션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자, 이건 조금 복잡한데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컨디션과 이게 이런 if문이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편한 거거든요. 이 is missing 이라는 명령어는 이게 값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핑이라는 변수가 missing이라면 오더에다가는 이걸 넣자는 거죠. 커스터머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토핑이 0이라는 값이 있으면 플레인 아이스크림을 넣어주고, 뭐 알러지는 m이라는 걸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컨디션을 1, 2, 3, 4를 넣어주고, 그리고 then 스테이트먼트도 이렇게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2개 이상씩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콤마로 또 구분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되게 구조만 아시면 되게 간단하게 쓸 수 있고요. 제가 굳이 이거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반복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여기 루핑 example에다가 넣어놨는데, 자, 이걸 하시기 전에 항상 이거를 연습하시려면 꼭 저장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보자분들께서 while문 연습하시다가 컴퓨터를 꺼야 되는 불상사가 혹은 이제 점프를 이제 강제 종료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스크립트가 돌아가는 불상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꼭 일단 작업하시는 게 있다면 먼저 저장을 해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복문에는 점프에서는 이제 크게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for문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이제 다른 언어에서도 사실 for문과 while문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반복문이고요. for each row는 아무래도 점프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이다 보니 데이터 테이블을 위한 어떤 명령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명령어인데 반복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for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입니다. 일단 당연히 for라고 시작을 하고 이제 이렇게 가로를 열어서 이렇게 아규먼트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는 거고요. 반복문이라는 것은 아까 if문은 뭐였죠? 컨디션이 맞으면 시행을 해라 였잖아요. 근데 for문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될 때까지 해라 라는 뜻이에요. 바로 한번 예제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B 클래스를 한번 먼저 열어주고, 자, 이 명령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get column names라는 명령을 써서 콜 리스트에다가 이 변수 명들을 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컬럼 명들을 다 넣어준 거죠. 여기다가 2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for문을 한번 저랑 같이 해석을 해보실까요? 일단은 for문은 스타트는 i는 1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부터 시작을 하고 i가 어디 때까지 사용을 하느냐, 이 while express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값이 맞을 때까지는 돌아라라는 뜻인데 i가 1부터 시작해서 이 n 아이템이라는 거는 콜 리스트 안에 요소가 몇 개 있는지 세주는 거라고 아까 처음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콜 리스트는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은 결국 이렇게 써져 있긴 하지만 2가 되겠죠. 이거 대신에 예를 들어서 제가 5를 넣는다면 뭐 5가 될 때까지 시행을 하겠죠. 그리고 i++ 이거는 i를 1씩 더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i가 1부터 시작해서 i를 하나씩 올릴 거고 i가 2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 포문 안에 있는 이 스크립트를, 이 명령문을 시행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뭘 사용을 할 거냐, 무슨 명령문을 쓸 거냐면 원웨이 분석을 할 거다, 뭐 이런 거예요. 한번 바로 시행을 해볼게요. 시행해보면 1일 때 사용하고 2일 때 쓰고 이런 식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고요. 다음은 while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은 얘가 아까는 이제 시작을 할 때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이 유지되는 한에는 계속 돌아갑니다. 뭐냐면 일단 C는 0이라고 제가 먼저 밖에다가 지정을 해줄게요. 얘는 for문이랑은 사용법이 좀 다릅니다. 일단 C는 0이라고 밖에서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C가 100 이하일 동안에는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뭐죠? C가 101이 되면은 시행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C가 0일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0을 넣고, 그러니까 F는 이거를 시행을 하겠죠. 즉 C가 0이기 때문에 F는 3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시행을 해주고 나서 C 값을 하나 올려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시행해 볼까요? 자, while문이 시행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일 때 C가 0일 때 시행을 한 거고요. C가 100일 때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C가 100이 됐을 때 멈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건문이기 때문에 뭐 C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C가 100보다 커질 때까지, C가 100이 아니라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for와 while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for each row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테이블을 위해서 만들어진 명령어라고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반복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고요. 자, 이런 거예요. 제가 데이터 테이블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이건 닫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연 거는 트래블 코스트라는 뭐 어떤 데이터 테이블인데, 자, 이걸 열었어요. 열고 저는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months라는 게 생겼죠. 자, 그럼 이 for each row라는 걸 시행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 문법을 아셔야 되는데, 데이터 테이블을 먼저 콤마, 데이터 테이블 중에서도 뭐죠? dt의 months라는 컬럼에다가 뭐를 할 거냐? 이 months라는 명령어를 시행해 주겠다. 명령어를 어떤 컬럼에 대해서? 이 departure date에 대해서. 즉, 이 줄은 한 줄 에다가 얘에다가 이 departure date가 있죠. 이 departure date에다가 months라는 함수를 시행해 준 값을 여기다가 일일이 넣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한번 시행해 볼게요. 제가 dt라고 왔죠? 이거는 실수입니다. dt2가 돼야겠죠. dt2를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시행을 하면 이렇게 잘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노실 때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 중에 하나라고, 점프에서만 제공하는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설명이 끝났고요. 너무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테이블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데이터 테이블에 관련된 거는 예제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에 제가 미리 첨부드린 엑зем플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제가 한번 그냥 그대로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ames default here는 항상 먼저 선언해 주시면 좋고요. 자, 태블릿 프로덕션이라는 샘플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불러오는 작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테이블을 작성을 하실 때,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때에는 DT라는 변수명을 자주 이용을 하실 거고요. DT는 equal 뭐다, 어떤 데이터 테이블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데, 저는 어떤 특정한 점프 파일을 여음으로써 지금 해준 거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엑셀을 여는 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이따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이런 명령을 한번 해볼까요? new column이라는 명령어는 아까도 몇 번 나왔지만 이런 컬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새로운 컬럼을 한번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나서, 이 부분만 드래그 하시고 나서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긴 주석이기 때문에 주석 부분도 동시에 이렇게 실행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억스타스 럿이라고 새로 변수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규먼트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변수명만 지정을 해서, 제가 지금 컬럼 이름과 변수명이라는 거를 굉장히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서 이제 변수명이라고 하면 보통 열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혼동을 들을 수 있는 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조심하도록 할게요. 네. acceptance 럿이라는 새로운 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열을 만드는 걸로 뭐 끝나지 않고 나는 포뮬러를 넣을 거야. 이런 포뮬러인데요. 이런 거는 작성하는 법을 아셔도 좋고, 사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포뮬러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디솔루션이 70%보다 낮으면 리젝트고, 그게 아니면 else로는 accept를 하는 그런 포뮬러를 난 넣어줄래 라는 식으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두 번째로, 처음에는 이름이 들어왔었죠. 근데 이제 똑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to로 자동으로 2가 붙여서 들어간 겁니다. 2가 들어가서 70보다 낮으면은 reject고 70보다 높으면은 accept 하는 그런 변수를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color or mark by column이라는 이 함수를 실행을 해줄 건데요. 이것도 이제 이 열에다가 이 열을 기준으로 할 거다라는 뜻이고, color theme은 solid,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주면, 지금은 동그라미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2를 해야 되는데 지금 2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다시 이거를 진행을 해보면, 자,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되는 이런 식으로 컬러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스펙 리미트를 이제 지정하는 방법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디졸루션을 보면 스펙 리미트가 7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DT에다가 콜론을 넣고 디솔루션이라고 하면은 DT에서 디솔루션 컬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DT의 그 디솔루션 컬럼의 set property, 우리 특성을 좀 세팅할 건데, 스펙 리미트를 설정을 할 거고, 이런 식의 리스트를 넣어줬죠. LSL은 50,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아까는 70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50이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테이블을 여러 가지 뭐 아주 기본적인 많이 하시는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 방법이라던가, 또는 컬럼에 대해서 어떻게 특성을 저장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다 보면 굳이 이 데이터 테이블이 열리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invisible이라는 아규먼트를 추가로 넣어주면, 이게 원래라면 원래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데이터 테이블이 열리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행을 하면 데이터 테이블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기는 열었지만 뒤에 인비지블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가 했던 똑같은 이런 작업들은 다 진행을 할 수 있죠. 왜? 점프에 지금 B클래스라는 점프 자체는 열려져 있거든요. 다만 내가 보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리고 항상 데이터 테이블을 닫으실 때에는 그냥 닫으지 마시고, 물론 세이브할 게 있으면 세이브 하셔야겠지만, 지금 저희가 예제를 쓰고 있고 하니까 no save라는 아규먼트를 넣게 되면 세이브하지 않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D2로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데이터 테이블에 관련된 뭐 아주 많이 쓰는 함수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제가 예제를 다 넣어놨어요. 다 이렇게 명령어를, 스크립트를 제가 정리를 해둔 거를 다 넣어봤는데,
실행을 해보셔도 되고, 실행을 해주시고, 저는 여기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알려드린 거는 커스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리포트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만 끌고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맨 처음에 데이터 테이블 스크립트를 작성하실 때는 names default here를 선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굳이 글로벌 함수명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자, DT로 먼저 데이터 테이블을 열어보겠습니다. 오픈할 건데요. 오픈이란 명령어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거고요. 일단 샘플 데이터에 있는 그리고 오픈에는 항상 스트링을 받기 때문에, 자, 지금 샘플 데이터에 있는 뭘 가져올 거냐면 태블릿 프로덕션입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면 제가 학점명을 안 썼네요. 자, 이렇게 쓰면, 자, 데이터 테이블이 실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테이블에서 저는 일단 컨트롤 차트 빌더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부분은 저랑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처음에 데이터 테이블을 여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연 데이터 테이블을 DT라는 변수명에다가 지정을 해줬고요. 자, 그럼 이런 데이터 테이블이 뜰 거예요. 데이터 테이블에서 우선 컨트롤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라이저를 가서 퀄리티 앤 프로세스를 들어가신 다음 컨트롤 차트 빌더입니다. 다시 애널라이저에서 저희는 퀄리티 앤 프로세스를 들어가서 컨트롤 차트 빌더를 들어갈 겁니다. 컨트롤 차트를 빌더를 가서 저는 여기 맨 밑에 디소라는 변수를 끌고 올게요. 혹시 이게 없으시면 뭐 디솔루션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던을 누르겠습니다. 던을 누르고 여기 핫스팟에서 세이브 스크립트에서 클립보드를 누르실게요. 다시 세이브 스크립트를 가실 겁니다. 핫스팟을 누르시고 세이브 스크립트에서 to 클립보드를 누를게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컨트롤 B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립보드를 하실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세미콜론이 안 붙거든요. 세미콜론을 첨가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데이터 스크립트를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일이 다 넣어줄게요. DT에다가 우리가 컨트롤 차트 빌더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DT에다가 다음과 같은 컨트롤 차트를 만드는 명령어를 시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석을 최대한 넣어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차트라고요. 자, 그럼 컨트롤 차트가 하나 완성이 됐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애널라이즈에서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애널라이즈에서 디스트리뷰션을 갈 건데 뭘 할 거냐면, 저는 디솔루션 있죠. 이 디솔루션을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Y에다가요. 그리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Process Capability는 키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런 데이터 테이블이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뭐 하나만 더 넣어보죠. 저는 디솔루션에다가 핫스팟 누르시면 이 중에서 노멀 컨타일 플롯 위에서 세 번째 거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솔루션의 핫스팟에서 위에서 세 번째인 노멀 컨타일 플롯을 추가를 한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똑같이 디스트리뷰션스에서 핫스팟 누르시고 세이브 스크립트에서 to 클립보드 하겠습니다. 다시 핫스팟에서 세이브 스크립트에서 to 클립보드, 그리고 전 뭐 한다고요? 지금 디스트리뷰션 추가할 거거든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주석을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고 세미콜론, 그리고 다시 DT에다가 넣을 거죠. 자,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대로 그냥 시행하면 되겠죠. 시행을 해보면 지금 두 개의 리포트가 잘 가져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요. 이 각각의 윈도우에 떠 있는 것들을 저는 하나의 윈도우에다가 넣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쓰는 명령이 있습니다. combine report라고 제가 해놓겠습니다. 저는 new window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런 식의 명령어를 가집니다. 일단 아규먼트는 맨 처음에 제목이 들어가요. my repor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넣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넣는 겁니다. 자,
지금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new window라는 거는 나는 새로운 창을 만들겠다는 뜻이고, 맨 처음에는 제목이 들어갑니다. my report고 콤마를 쓰시고, 그럼 여기 이제 빈칸이 있죠? 자, 이 빈칸에서 첫 번째 컨트롤 차트 부분만큼만 컨트롤 X를 통해서 잘라낸 다음에 여기 가운데다가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여 넣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 디스트리뷰션을 컨트롤 X하고 세미콜론 있죠? 바로 밑에다가 또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수선한데 점프해서 여기 run 스크립트 오른쪽에 reformat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 주실게요. 이게 참 좋은 게 보기 좋은 형식으로 바꿔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자, 아무튼 자, new report 안에서 콤마를 통해 처음에 제목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콤마를 넣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컨트롤 차트를 시행을 해줬죠. 이거는 컨트롤 차트를 시행하는 명령 스크립트였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디스트리뷰션이 들어가는 시행을 하는 명령을 스크립트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괄호 보이세요? 이 마지막에 괄호를 보시면 괄호가 처음이랑 끝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깔끔하게 잘 된 겁니다.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시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한 화면에 지금 제가 원하는 결과들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복사해서 새로 붙여 넣을게요.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부분만 시행해 볼게요. 지금 결과물이 두 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식으로 지금 붙여져 있잖아요. 근데 양옆으로 붙여지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자, 일단은 new window에서 제목을 정해줬죠. 그리고 바로 지금 뭐죠? 이 아래에는 지금 내가 분석한 결과들을 넣을 거잖아요. 여기다가 hlistbox라는 명령어를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괄호 하나를 지워 놓을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괄호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hlistbox라고 괄호를 시행을 한 상태에서 얘네들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미콜론이 이 디스트리뷰션까지 하는 명령어였죠. 그럼 여기까지를 감싸줘야 되죠. 감싸주니까 여기 지금 hlistbox에 괄호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잘 된 겁니다. 이 괄호 컨트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컨트롤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안 돼서 대부분의 경우는 세미콜론과 괄호가 안 돼서 에러가 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시행이 되는지. 다행스럽게도 제가 원한 결과가 잘 시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면 코딩이 잘 된 거죠. 그래서 hlistbox라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 이게 당연히 호라이즌틀 뭐 이런 뜻이겠죠. 네, 호라이즌틀하게 넣어줘. 이 결과물들을 호라이즌틀하게 넣어줘. 이런 뜻입니다. 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것으로 설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닫도록 하고요. 혹시 뭐 데이터 테이블이 열려 있는 게 있나? 다 닫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윈도우에 클로즈 데이터 테이블 저널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널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 저는 일단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나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결과물들을 탭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똑같이 이제 이거 예제 키셔도 되고요. 네, 예제 키시면 좀 더 설명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저는 키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맨 처음에 우리가 당연히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이제는 다 아시죠? 네, names default here를 먼저 해야겠죠. 컨트롤 스페이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이렇게 이름이 이게 들어간 죄송해요. 그 함수들이 나오고요. 그 함수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엔터 누르고 1 누르고.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탭을 이용하는 방법은 일단 new window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탭 report입니다. 그리고 콤마를 넣어야지 이제 아규먼트를 계속 넣는 거죠. 엔터를 넣어 볼게요.
자, 탭 박스를 먼저 하나 넣겠다. 그리고 얘는 탭 1이라는 이름을 가질 거고, 얘도 new 윈도우랑 똑같이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갑니다.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패널 박스 example 1 이런 식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쭉쭉쭉 늘려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탭박스 하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탭박스가 하나 있었으니까 탭 2에는 이런 식으로 넣겠다. 굳이 탭박스가 한번 들어간 다음에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끊었어야 되는데, 여기 패널 안에는 탭 1 안에 들어갈 탭 1 안에 들어갈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탭 2에 대해서는 또 패널 박스를 넣어주겠죠. 2 콤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넣을 수 있겠죠. 탭 3도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탭 3까지만 넣을 거다 하면 탭 박스를 끝내줄 차례가 됐겠죠. 지금 괄호가 하나 부족하잖아요. 괄호 딱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끝내주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탭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다가 뭐 할 거죠? 분석 결과물 넣을 거잖아요. 한번 따라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DT라는 거를 지정을 해줘, 선언을 해주고, DT에다가 데이터 테이블을 넣을 겁니다. 오픈을 치고, 샘플, 저는 지금 일부러 좀 속도를 위해서 지금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있잖아요. 여기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죄송해요. 이게 내려가 버렸네요. 작성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작성해 놓은 거 놓고, 그냥 새로운 스크립트, 파일에서 new의 스크립트가 있죠. 네, 새로운 스크립트에다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제가 따라가는 것만큼, 제가 쓰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썼어? 그럼 여기까지 들어오고, 여기까지 썼어? 여기까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일일이 칠게요. 속도를 위해서. 자, B클래스 점프, 그리고 나는 이거 굳이 안 보여줘도 되거든. 인비지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적었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잘 적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샘플 데이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뭘 잘못했을까요? 여기에다가 달러가 들어가야죠. 네. 달러가 넣는데도 안 들어가네요. 샘플 데이터에서 B클래스. 자, 이렇게 계속 오타가 뜨기 때문에, 오타는 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실행이 됐고, 지금 이건 제가 끌게요. 뒤에서 잘 시행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B클래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B클래스 들어가 보면 일단 처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거 바이베리에이트 시행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디스트리뷰션도 시행할게요. 네, 디스트리뷰션 바이베리에이트,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저는 최대한 제 스크립트에 있는 것만 해서 가져올게요. 여기 그래프 빌더 스무더 라인입니다. 여기 좀 열어볼게요. 네, 그래프 빌더 스무더 라인, 이 세 개를 한번 탭을 이용해서 해볼 겁니다. 자, 데이터 테이블 3개가 있죠. 자, 탭 윈도우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이거를 토대로, 이 뼈대를 토대로 한번 저희가 작성을 해볼게요. 자, new 윈도우에다가는 my big class board.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처음에는 일단 디스트리뷰션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할까요?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의 이름은 뭐가 들어갈 거냐면, 우리 distribution of weight and age 라고 하고, 지금 패널 박스가 여기서 끝났잖아요. 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콤마를 넣는 거예요.
마치 뉴 윈도우에서 이름 적고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패널 박스에도 이름 넣고 콤마하고 이 빈칸에다가 디스트리뷰션 가볼게요. 디스트리뷰션 켜져 계시죠? 디스트리뷰션에서 핫스팟 누르고 세이브 스크립트 투 클립보드입니다. 다시 디스트리뷰션 세이브 스크립트 투 클립보드를 했죠. 그리고 그걸 여기다가 이 내용 안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고 세미콜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디스트리뷰션 앞에다가 dt send operator 이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도 한번 해줄게요. 지금 저는 run 스크립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포매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렇게 잘 들어갔습니다. 자, 잘 시행이 되는지 내가 원하는 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run 스크립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디스트리뷰션에서 distribution of weight and age라고 해서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잘하고 있는 거죠. 자, 얘는 썼으니까 얘 뺄게요. 다음으로는 bivariate를 넣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기본적인 구조에서 얘만 수행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bivariate 그리고 얘는 bivariate of analysis of weight by height 라고 해서 얘도 똑같이 핫스팟에서 save script to clipboard 해서 여기 한번 여기 콤마하고 이 앞에다가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세미콜론 해주셔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굳이 세미콜론이 없어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최대한 넣어주면 좋으니까 그리고 얘도 DT에다가 시행하는 거였죠. 자,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행해 보겠습니다. 시행해 보면 바이베리에이트도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여기 제가 세미콜론 넣지 않았나요? 네, 뭐 어쨌든 이게 뭐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안 필요한 경우도 있고 좀 민망하긴 한데 아무튼 점프가 그만큼 좀 능숙하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잘 이루어준다고 받아들여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탭3. 탭3는 그래프 빌더였죠. 그래프 빌더라고 바꿔주고 패널 박스에는 마찬가지로 세이브 스크립트 투 클립보드 한 다음에 example 3가 아니라 그래프 빌더 그래프 오브 weight by height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넣고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자, 일단 이거 먼저 끝까지 설명드리고 이렇게 그리고 리포맷까지 해주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실습을 생각을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속도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따라 하실 때는 최대한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나중에 본인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좀 본인께서 쳐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하는 과정을 보시면 어떻죠? 일단은 구조가 있었죠. 뉴 윈도우에는 일단 이거 시행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시행하면 지금 탭박스로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탭박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리포트를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자, 제가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따라오시는데 지금 제가 하는 과정이 어땠죠? 일단은 이런 점프 스크립트를 작성하실 때는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new window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나는 나만의 리포트를 만들었는데 이 얘는 아규먼트가 처음에는 제목, 타이틀이 들어가고 그 안에 컴마를 한 다음에 내용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그냥 일반적인 이런 식으로 그래프 빌더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도 굳이 탭박스라는 내용을 넣은 겁니다. 탭박스를 더 넣을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일단 처음에는 이름이 들어가고 myTab 그리고 그 안에 똑같이 리포트처럼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점점 죄송합니다. 탭박스 안에 myTab이었고 그 안에 패널이 들어가죠. 패널 박스 this is test 그리고 테스트 안에 이제 내가 원하는 그래프 어떤 스크립트 넣어주고 이런 식의 구조 그리고 점점 얘를 콤마를 이용해서 더 넓혀가는 이러한 구조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보다 쉽게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을 하는 거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다 끌게요. 다 끄고. 네, 다 끄고.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중요한 작업 마지막 하나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걸 위해서 오늘 세션을 준비한 거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작성을 했던 스크립트들을 한꺼번에 한 스크립트로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가 저번에 작성했던 스크립트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들을 좀 저희가 한 개의 데이터 테이블로 한 개의 스크립트로 묶어서 하나의 결과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갈 건데요. 일단 새로운 스크립트 창 하나 만들어 주세요. 새로운 스크립트를 파일에서 뉴에서 스크립트로 만드시는 거고, 얘를 저장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상대적인 주소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 상대적인 주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상대적인 주소는 이겁니다. 오픈이라는 게 있을 때,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을 오픈을 할 때 있어서 이렇게 C부터 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 스크립트가 저장된 폴더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인 주소를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인 주소를 이용할 거고요. 따라서 이 빈 스크립트에서도 그 상대적인 주소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얘를 일단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하실 때에는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주세요. 지금 my script라고 저는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자료에서 그 저널이 있는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은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먼저 얘를 열 때 첫 번째 데이터 테이블, 우리는 지금 데이터 테이블을 2개 이상 열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DT1이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데이터 테이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DT1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 여기까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Ctrl C를 누른 다음 Ctrl F를 누르시면 이렇게 서치가 나오거든요. 저는 Ctrl F를 누른 겁니다. 그래서 Find What에다가는 Ctrl V를 누르시고 Replace With는 DT1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Replace 하나하나 누르셔도 되고, 저는 Replace All 누를게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바뀌겠죠. 바뀐 만큼 한 번에 바꿔버렸기 때문에 안 바뀐 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잘못 바꾼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DT1으로 지정 잘 해줬고요. DT1에다가 컬럼 없애주고, DT1의 그 연번이라는 컬럼에다가 뭔가를 했고, 소트도 해주고, 뭐 그래프 빌더도 해주고, 그리고 리커버도 할 때 이거는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괜히 DT라는 걸 새로 만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얘를 지우도록 할게요. 지우고 DT 대신에 DT1, DT 대신에 DT1. 주의해야 할 것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 DT의 상태 대신에 DT1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DT1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이게 잘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Ctrl A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Ctrl C, Ctrl V, My Script에다가 옮겨 놓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장. 자, 그리고 얘를 한번 시행해 볼게요. Run Script 눌러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잘 설정을 했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래프 빌더들이 잘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잘 시행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잘 시행이 됐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탭박스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다 닫고 자, 데이터 테이블이 잘 열리는 건 확인했으니까 이제 얘가 굳이 뜨는지는 띄울 필요는 없겠죠. 컴마하고 인비지블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 테이블을 열긴 하는데 저한테 보여주진 않죠. 자, 그리고 저는 맨 밑에다가 이제 my report라고 해서 새로운 레포트 창을 만들 거예요. 당연히 new window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로 열고 COVID-19 모니터링 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마지막 레포트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지정이 됐으니 내용물을 이 콤마 이 괄호 안에 넣어줘야겠죠. 저는 그리고 탭박스를 넣을 거니까 탭박스를 넣을게요. 탭박스 괄호 열고, 자 탭박스를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제목 코로나 확진자 현황입니다. 콤마 그리고 뭐가 들어가야죠? 아까 해서 아시겠지만 패널 박스가 들어갈 겁니다. 패널 박스가 들어갈 건데 얘는 그래프죠. 코로나 확진자 그래프라고 해놓고 콤마,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여기서도 h리스트 박스를 넣겠습니다. h리스트 박스는 안 하셔도 좋아요. 자, 이 안에다가 넣을 건데 뭘 넣을 거죠? 지금 위에 있는 이것들을 다 넣을 거잖아요. 첫 번째 그래프, 여기 리포트 스냅샷이 있네요. 첫 번째 그래프 빌더는 이만큼이네요. 이거를 컨트롤 X를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붙여넣고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리포맷 한번 해주겠습니다. 리포맷 해주면 이런 식으로, 자 지금 h리스트 박스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거든요. 즉 여기에서 그래프 빌더가 끝났네요. 그래프 빌더는 여기까지 끝내주고 나서 하나 더 넣어줘야겠죠. 우리 그래프가 두 개였잖아요. 여기 두 번째 그래프, 여기까지 컨트롤 X, 그리고 여기까지가 끝났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다시 리포맷 해주면 지금 h리스트 박스 안에 잘 들어가 있을 겁니다.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괄호를 컨트롤하는 방법이라던가 세미콜론을 컨트롤하는 방법이라던가, 근데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께 오늘 배운 것들을 좀 다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일단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지금 실행 박스를 눌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자, 첫 번째 탭박스가 다행히도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탭박스를 우리가 채워줘야겠죠? 자, 두 번째 탭박스는 얘는 끌게요. 저는 세이브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비드-19 모니터링이고, 코비드-19 모니터링 2. 자, 두 번째 데이터 테이블은 당연히 이 레포트를 작성하기 전에 불러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전처리가 다 끝난 상태, 즉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칸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것들을 불러올게요. 불러오기 전에 똑같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DT2가 되겠습니다. DT2라고 저장을 해주고, 자 그럼 예정 이만큼이 필요가 없는, 이제 DT1으로 DT2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 컨트롤 C 해주고 컨트롤 F를 누를게요. 그러면 사실 컨트롤 이 부분 선택한 다음에 하면은 굳이 여기다가 안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아무튼 넣고 얘는 DT1이 아니라 DT2로 해서 Replace All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잘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DT2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포맷 좀 한번 할게요. 다시 DT2 얘는 DT2가 없네요. DT2 전 넣어주겠습니다. 또 DT2 얘도 DT2, 그리고 DT2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번 여기 안에서 시행해 볼게요. 잘 되는지. 데이터 테이블 잘 불러왔고요. 저희가 했던 작업물 잘 가져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닫고 여기다가 잘 불러온 거 확인했으니까 콤마 인비지블 똑같이 넣어주도록 하고, 컨트롤 A로 모두 다 선택해 준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여기 빈 부분에 또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부분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넣어야 되죠? 뒷부분에다 넣을 거예요. 어디? 지금 탭박스가 어디서 끝나죠? 패널 박스가 끝나는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패널 박스가 지금 패널 박스가 끝나는 데가 알고 싶으면 패널 박스 여기 앞에 가면 여기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죠? 그럼 어디까지 가나?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서 콤마를 넣어주고 밑에다가는 새로운 탭박스를 들어가야겠죠? 얘는
코비드 백신이죠. 네. 지금 이 위치를 찾는 법을 지금 속도는 좀 늦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찾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패널 박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패널 박스는 그 다음에 여기서 넣어야겠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름은 코로나 백신 현황이고요. 콤마 넣고 그 밑에 패널 박스가 들어가야겠죠. 패널 박스. 그리고 이 안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죠? 지금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얘는 컨트롤 얘만큼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X 하고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포맷 한번 할게요. 리포맷 하면 잘 에러가 없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가 한 게 지금 사실 앞부분에서도 굉장히 빨라서 좀 따라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저희 점프코리아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올 거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또 다시 해주시면서 천천히 복습도 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도 항상 실행할 때마다 떨리는데요. 잘 됐을지 안 됐을지 보면 잘 못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탭박스 관련해서 뭔가 잘못한 것 같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름이 빠진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백신 그래프라는 이름을 넣고 콤마를 넣고 한번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잘 됐네요. 제가 이 패널 박스의 이름을 지정해 주지 않아서 발생했던 에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실행을 해주세요. 그래야만 디버깅이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들 잘 들어갔고 두 번째 그래프들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저장을 하는 거고요. 정리를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스크립트를 만들었잖아요. 저장을 해주시고 지금 마이 스크립트라고 전 저장을 했는데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에 들어간 스크립트를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메뉴에다가 넣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전 지금 이미 이거를 마이 메뉴에다가 COVID-19 리포트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는데 뷰에 가셔서 커스터마이즈에 메뉴스 앤 발스가 있거든요. 툴발스가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제 저희가 직접 이런 메뉴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헬프 뒤에다가 넣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하고 insert after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저만의 커스텀 메뉴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캡션이 여기에서 보이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my 메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my 메뉴라고 보이시죠? 인터널 네임은 뭐 my customized menu 라는 식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얘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뭘 시행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캡션으로는 COVID-19 리포트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my COVID-19 report.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액션이 있어요. 이 액션에서 run JSL in this file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크립트 파일을 시행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브라우저를 누르고 그것이 할당되어 있는 저는 지금 my script라고 해놨잖아요. my script를 눌러서 하면 됩니다. 혹시 저를 따라오지 못하신 분은 제가 넣어놓은 폴리시드 COVID-19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OK 누르면 여기에 이제 my 메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거 다 닫고 자, 이 상태에서 my 메뉴에서 COVID-19 리포트를 누르면 방금 저희가 작성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비슷한 시간이 걸리고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길었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저랑 같이 이렇게 따라오셨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들, 여러분들께서 분석하시는 일들을 스크립트로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그거를 굳이 하나하나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액션 리코더를 이용해서 최대한 프로세스를 정리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뉴 윈도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탭 같은 거 이용을 하시려면 그때는 이제 좀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세미콜론, 콤마, 그리고 아규먼트 요소들, 아까 저 에러 났었잖아요. 그 이름 안 넣어서요. 이렇게 어떤 칸에 어떤 순서에 무슨 아규먼트가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아니면 에러가 뜹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에러가 안 뜰 수 없습니다. 한 번에 에러가 안 뜨고 계속 발생한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에러가 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거기에서 바꿔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된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점프의 고수가 되어가는 JSL의 고수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실수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어떻게 바로 잡는지, 어떻게 그 버그들을 고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가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오늘의 배웠던 이러한 내용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도 마찬가지로 점프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올라올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진행하면서 궁금하셨거나 혹은 좀 따라하기 버거웠던 부분 다시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